가볍다 무겁다에는 그 사람 자체의 고유한 생각과 의견이 있느냐, 남들이 만들어 놓는 표현, 예를 들어서 요새 사람들은 만나면은 무슨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진짜 남들 하는 얘기 또 하네. 남들이 많이 하는 표현을 갖다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얘기할수록 저 사람이 속빈 감정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심사임당 구독자님들, 오늘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말실수와 말실수를 줄이는 대화 원칙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가장 커다란 말실수는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게 안 좋은 이유는 너무 길게 얘기한다는 건 결국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거나 지겨울 수 있어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생각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본인은 말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안 그런 거지요. 그리고 길게 얘기하는 거의 나쁜 점은 결국은 우리는 하루 종일 같이 있지 않는 이상 제한된 시간을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할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길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짧게 얘기하면은 안 해도 될 말들을 갖다 나중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아차,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던 말도 길게 얘기하다가 보면 자기 흥에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전부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그냥 길게 얘기하는 거 그 자체예요. 일단은 내가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듣는 사람도 짜증나요. 그건 듣는 사람이 짜증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얘기에 대해서 또 길게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나는 길게 얘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 더 길게 얘기해야 되지요. 그러다가 보면은 서로가 서로 욕만 안 하고 큰 소리만 안 나올 뿐이지 끝말을 갖다 네가 끝말을 남기나 내가 끝말을 남기나 하다가 보면 서로 불쾌해지니까 그때부터는 감정적인 말도 나오게 되면서 모든 다양한 실수가 폭발하게 되지요. 타인의 외모를 언급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외모를 갖다 언급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를 언급하게 되면은 당연히 상대방은 더 싫어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의 외모를 언급할 때는 사진과 달라서 특정 부분을 갖다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특정 부분이 희화화되는 거예요. 물론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얘기하더라도 누군가가 내가 얘기한 거를 갖다 이제 전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또 뭔가가 바뀌게 되면서 더 자극적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상대방의 뭔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게 돼요. 왜냐하면은 뭐 서로 이성간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나의 외모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요, 우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치근덕거리는 거, 들이대는 거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쾌하지요. 어차피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불쾌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쾌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불쾌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외모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만약에 본인의 생각에 본인은 굉장히 넘사벽이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예쁘다 안 예쁘다 평가하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평가하지? 하면서 너 따위가 하면서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은 가끔가다 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굉장히 본인이 전문가적이고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굉장히 잘생겼네요. 얘기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자신의 전문성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보통 외모 얘기하게 될 때는 별로 할 말이 없을 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순간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더 짜증이 나지요. 외모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외모 얘기를 하는 게 괜찮은 경우가 딱 하나 있지요. 상대방이 나의 외모를 칭찬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나도 상대방의 외모를 칭찬해도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굉장히 아름답다고 했는데 당연히 저는 아름답지요 하면요, 상대방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는 그냥 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구누구님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해도 누구누구님이 아니란 걸 알지언정 누구누구님도 굉장히 멋있는데요 하면은
앞에 사람이 내가 멋있지 않다는 걸 알지언정 누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면은 나도 그 사람의 외모를 칭찬하면서 답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 종교와 같이 개인의 취향을 언급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가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될 때가 그 사람의 나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고 나는 정확히 그 사람은 이쪽 성향일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반대 성향일 수가 있어요. 그런 반대 성향인 경우에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놓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하지요. 굉장히 눈치가 없구나. 피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향을 완전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냥 대강 두들겨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실수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가 있어요. 종교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뭐 그분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고 어머님이 그렇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뭔가 당연히 당신도 신도일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나를 하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정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지요. 또 정치나 종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에서 단지 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여야 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가끔씩은 그거 자체가 자신의 어떤 지향성을 굉장히 드러내는 바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넌 누구니? 하면은 이름이 나오게 되지요. 넌 누구니? 하게 되면 난 남자야, 여자야, 뭐 얘기하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런 다음에는 넌 누구니? 그러면 학생이니? 어느 회사 나오니?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우리들의 생각에는 어느 정당을 갖다 지지하니? 혹은 종교가 어느 거니? 하게 되는 거는 종교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종교가 그 사람의 지향성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가 감이 안 와요.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태도 자체가 이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를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나는 종교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끼리 해서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을 갖다 경시하는 게 되는 거지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입장에서 정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나는 정치가 농담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농담거리로 정치에 얘기했어요. 상대방의 랭킹에서는 농담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요. 가끔씩은 좋아하는 야구팀 얘기했다가도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생각할 때 야구팀을 얼마나 하느냐는 그 사람의 직장이나 그 사람의 다른 것처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의 야구팀과 야구에 대한 어떤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나를 구성하는 자서전적 기억에서는 한 3순위쯤 되는데 나는 한 10순위 되는 것처럼 대하면서 얘기하면은 상대방은 나한테 굉장히 귀중한 거를 귀중하게 대해주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죠. 일단은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면 돼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화는요,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5대5 대화를 갖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고요. 상대방은 들어주고요. 칭찬해주고 그걸 좋아하지. 나만 얘기하고 있네? 근데 저 사람은 내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네? 칭찬만 하니, 아이, 기분 나빠. 지는 얘기 안 해.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듣고, 웃고, 끄덕끄덕끄덕 해주면 대화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굳이 대화의 물꼬를 틀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냥 얘기 안 하고 슬쩍 비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물꼬를 틀고 그런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딱 필요한 얘기만 하면 돼요. 먼저 상대방이 얘기 안 하는 한. 나이에 따른 말버릇과 자기 자랑의 중요성은 어떤가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은 나는 나름대로 나이가 들어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래도 상대방은 나를 갖다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막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수록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싫어도 내 얘기를 듣고 있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중간중간에 잘 확인해야 되지요. 상대방이 진짜 좋아할 만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자랑 역시 마찬가지가 되지요. 어렸을 때는 다 비슷비슷해요.
자랑해도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짜 저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만약에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의 일조가 돼요. 또 재벌 회장이 누구 만나면서 나 돈이라면 진짜 많아 얘기하면 자랑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돈 많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어떤 분이 누구나 다 알만한 여배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생각해도 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게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저렇게 오만할 수가 하지만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별로 불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예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저 정도가 아닌데 내가 나를 갖다 과대평가하고 있는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짜증이 나고 상대방은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지요. 네가 생각할 정도로 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진짜 주제를 알아라 라는 얘기가 목까지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내가 합당할 정도의 압도적인 위치가 아닌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불쾌하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고 모든 게 존경받을 사람인데 나의 장점을 얘기하잖아요. 별로 상대방은 어차피 나를 좋아하고 있으면 자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어쩜 저럴 수가.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의 장점을 얘기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듣기도 싫고 기분도 나쁘고 왠지 자기 앞에서 뻐기는 것 같고 자신의 열등감을 갖다 왠지 조장하고 나는 그냥 내 자랑을 할 뿐이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본인을 무시하는 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지요. 제 생각에 제일 사람들이 가벼워 보이면서 싫어하는 거는 남에 대한 평가와 소문나르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입이 가볍다라고 하는 거는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침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내 앞에 사람이 듣기에 아우 저거는 그 사람은 별로 저기에 대해서 남들한테 얘기 도는 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얘기를 나 혼자 열심히 나르고 있으면은 나는 말 그대로 입이 가벼운 사람이지요. 요즘 사람들이 쓰는 유행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어떤가요? 개인적인 나만의 감정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다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 표현을 갖다 쓰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 표현이 딱 나타나게 되면 영화에서 이제 클리셰라 그러지요. 예? 근데 우리가 계속 클리셰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다가 보면은요, 왠지 빤하고 이걸 왜 찍었지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클리셰는 누구를 통해서 등장하느냐? 배우를 통해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갖다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상황에서 개인의 감정이 묻어나오지 않는 클리셰를 갖다 계속 남발하게 하는 거는 감독이 그 사람을 굉장히 생각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굉장히 그 흔한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감독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주인공은 생각이 없고 굉장히 가벼워야 돼. 하게 되면은 감독이나 극본가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벼워 보일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저 주인공 굉장히 가벼워. 나중에 저 주인공은 틀림없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 재수가 없어서 죽게 될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이 쓰이는 말세라든가 그 사람들이 하게 되는 어떤 방식들은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볍다, 무겁다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쉽게 얘기하느냐, 어렵게 얘기하느냐의 가볍다, 무겁다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가볍다, 무겁다에는 그 사람 자체에 고유한 어떤 생각과 고유한 의견이 있느냐, 혹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생각과 고유한 의견이 없느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는 표현, 그냥 여기저기서 예를 들어서 요새 사람들은 만나면은 무슨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진짜 남들 하는 얘기 또 하네. 그래서 남들이 많이 하는 표현을 갖다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얘기할수록
그거는 저 사람이 속빈 강정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그거는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주제 혹은 또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표현 그런 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다 남들 그 얘기할 때 나 혼자 그 얘기 안 하는 것만으로도 난 굉장히 무거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금전적 이슈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첫 번째는 뭔가 얘 자녀에 따라 달라요.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자녀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힘들고 가난한데 나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더 깊은 애정을 가져요. 그러나 그 자식이 원래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힘들게 가난하게 나를 키웠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능력이 없어 하고 부모님을 갖다 원망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이기적이지 않고 자녀가 뭔가 충분히 부모님의 어려움을 아는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집이 가난하다, 가난하지 않다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별로. 그런데 굉장히 이기적인 자녀예요. 본인이 열심히 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의 능력 없음을 갖다 비난하는 자녀가 있게 되지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똑같이 있더라도 그 자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자녀가 뭔가 멀어지고 삐딱하게 나오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러게 되지요. 부모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자녀가 굉장히 부유해지는 경우에도 자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자녀가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선하고 착한 연예인분들이 하듯이 부모님한테 집도 사드리고 나눠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자녀 중에서도 이런 이기적이고 되게 남을 의식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부모와 자신을 완전히 다른 어떤 계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오히려 자식은 잘 살지만 그렇게 부모님한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진정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분이세요. 자식이 굉장히 부유하게 성공했어요. 자녀한테 이미 자녀가 충분한 부자이더라도 어떻게든지 짐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가끔씩 이제 성공한 연예인이나 아역 배우들 힘들게 하는 분들처럼 부모가 이기적이잖아요. 별로 자식한테 해준 것도 없지만 네가 만약에 똑똑해서 성공했으면 내 머리 물려받은 거고 네가 아름다운 외모로 성공했으면 내가 준 거니까 어? 나한테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지요. 이제 부모가 부자인 경우 부모도 부자이고 자식도 엄청 부자면 굉장히 배 아프지만 그 둘 사이에서는 행복하고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부모는 엄청 부자고 자식은 엄청 무능력한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모님은 그냥 그 무능력함을 인정해주고 그냥 도와줘요. 자식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 잘 정리해서 자식을 건물주로 만들어주지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부모님 직업을 써라 그러면 건물주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집 아이가 미래의 네 소망은 뭐니? 그러면 건물주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돈이 있고 부모가 엄청 돈이 많으니까 그 자녀는 사실 그렇게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기적인 부모는 자신의 성공과 자녀의 실패를 갖다 대하면서 계속 자녀를 압박하고 야단치고 그리고 돈으로 조금만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유산 준다 안 준다 하면서 막 못 살게 구는 부모도 있지요. 그래서 이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참 다양한 결과가 나와요. 부모와 자녀 간 관계 악화의 심리적 원인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많은 경우는요,
이미 자녀는 진짜 죄송하지만 부모를 싫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겁도 많으니까 대강 그냥 괜찮은 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하고 사이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자녀한테 막 심하게 굴어요. 자녀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부모님의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들어줘요. 부모 입장에선 사이좋은 관계지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미 굉장히 치가 떨리는 관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그걸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그러지요. 사이가 나빠졌다고. 사이가 나빠진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자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이가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멀어지고서 연락 안 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은 어떻게 우리 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났지? 어디부터 잘못됐지 생각하고요. 자녀는 아, 나는 그때부터 독립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고 이제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제일 행복할 때는 어,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가 서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그때도 과외로 야단치긴 하고 숙제로 야단치긴 하지만요. 부모님은 빛나는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가 말이 많으면 머리가 좋은 줄 아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중학교는 요새 1학년부터 시험 보기도 하나 봐요. 정확치는 않지만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는 대부분 시험 보지요. 그때부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대부분 나빠져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그때 생각하게 돼요. 아, 옛날에는 되게 내가 활발하고 리더십도 있고 애들이랑 논다고 좋아하더니 지금 왜 맨날 애들이랑 논다고 이렇게 싫어하는 거지? 그렇게 가다가 관계가 약간 좋아질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요.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은 각자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든지 간에 관계가 약간 좋아져요. 결정이 났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때쯤엔 또 관계가 또 나빠져요. 어디에 취직하느냐.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자녀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모님 마음에 드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 4년은 그냥 소강 상태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또 이제 시작하게 되지요. 왜냐하게 되면은 뭔가 하면은 또 취직이나 공무원 시험은 또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취업을 갖고 또 한번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또 소강 상태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확 나빠질 때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아파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부탁하게 될 때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잘 들어주는 자녀도 있고, 그때부터 막 마음 약하니까 부모님을 돌보긴 돌보는데, 어려서 그 부모님이 자기한테 야단쳤듯이 막 그냥 부모님을 야단치는 자녀도 있지요. 그래서 인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커다란 맥락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초창기에는 부모는 강자, 자녀는 약자에서 시작이 되고요. 끝은 부모는 약자, 자녀는 강자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를 보다가 보면은요, 부모님이 본인이 약자가 되어 가는데 본인을 약자로 생각하지 않고 강자로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관계가 나빠지게 돼요. 또 자녀가 자신이 강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식은 자기 나이가 40이고 부모님 나이가 70이 됐을 때 내가 10살이었을 때 부모님한테 싫은 얘기 했다고 하면 부모님도 무시하잖아요. 자기가 40살이 돼서 70살인 부모님한테 무슨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이 다 이해할 줄 알아요. 넘어갈 줄 알고. 그런데 그때는 자식이 강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40인 자녀가 70인 부모한테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70인 부모는 마치 30살인 아버지한테 뭐 5살인 아이가 야단 맞을 때처럼 부모님도 되게 무섭고 속상하고 야단 맞으면은 부모님도 되게 마음 많이 상해요. 그래서 결국은 강자가 약자가 되고 약자가 강자가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본인들이 본인의 위치와 본인의 힘을 잘 알고 유연하게 스위치가 되지 않으면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올바른 부모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가급적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다 나쁘게 들려요. 예를 들어서 얘 아침은 먹었니? 하잖아요. 어제 그렇게 싸워놓고 아침은 먹었냐는 얘기가 나오나? 우리 부모님 소시오패스인가?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2, 3일 연락 안 하잖아요. 또 그러면 그때는 아이 그래도 부모님인데 한 번 그랬다고 연락을 안 하시나? 또 그래요. 얘야 명절에 굳이 내려올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내려오란 얘기인가? 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내려오라고 그냥 얘기를 하지. 에이 기분 나빠. 안 가.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다음에 그러나 굳이 나는 관계를 회복해야만 되겠다 하면은요.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거를 나눠요. 교환적 용서와 무조건적 용서로. 교환적 용서는 뭐냐? 네가 네 잘못을 갖다 나한테 빌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마. 이제 부모님이 교환적 용서를 바라잖아요. 별로 교환적 용서에 해당되는 용서를 비는 태도가 별로 안 나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께서 진짜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적 용서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요, 내가 너를 용서하마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를 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날 용서하지? 그러면은 용서란도 말도 꺼내지 않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너스바움이라는 그 윤리 철학자는 한국말로 번역이 참 어렵긴 한데 아량이라고 표현해요. 아량. 아량이 넓다. 그래서 자녀는 전혀 변하지 않는데 관계 회복을 원하면요. 그냥 무조건적 아량으로 무조건 네가 맞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속상하시면 안 그래도 돼요. 대신 관계는 그렇게 쉽게 가까워지기는 어려워요.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멀어져 있는 상태가 편하거든요. 부모의 강해지기 전략과 냉각기 활용법이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참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냥 한바탕 쏘아붙이냐, 참느냐. 그건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한테 이거를 쏘아붙이지 않으면요. 내가 속이 타들어가서 미치겠어요. 그런 거 부모님 쏘아붙일 수밖에 없지요. 안 쏘아붙이고 참으면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쏘아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그게 별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헛된 기대가 뭔가 하면은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를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갖다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한테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만큼 자녀는 나를 더 싫어하고 미워할 거예요. 결국은 자녀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그러나 나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잖아요. 나는 이 말을 쏴붙이고 자녀가 나를 더 미워함으로 인한 고통이 내가 참는 고통보다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자신도 모르게 악! 했다가 참게 돼요. 그러나 자녀를 공포로 굴복시키기란 건 공포로 굴복시키기가 통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실패했는데 그때는 방법을 바꿔야지 공포로 굴복시키려고 하다가 보면은 더욱더 멀어지고 더욱더 철천지 자식과 부모 간이 철천지 원수가 되지요. 냉각기는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에서 부모님들은 생각하세요. 이렇게 내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은 얘가 뭔가 확 깨달음이 올 거야 하는데 사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처럼 큰 깨달음은 대체적으로 오지 않아요. 부모님 아이들 공부해라 야단치다가 이제 야단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뭐 반성할 것 같지만 아이들은 생각해요.
드디어 조금 자유가 왔어.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포기했다 그러는데 자녀들은 그때부터 아, 이제 좀 편해졌네 하는 거지. 부모님이 나를 포기했어. 어쩜 좋지? 드라마에서처럼 어떻게 하면 이쁨을 받지? 그러면서 더욱더 부모님이 나를 포기하다냐고 죄책감을 가지는 자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냉각기를 가지심으로 인해서 감정을 사귀시는 건 좋은데요. 그 냉각기가 자녀가 반성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게 나을 듯해요. 관계 회복을 위한 균형 유지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네, 밸런스를 맞추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화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멈추면 돼요. 그런데 며칠 동안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부모님들은 자시도 모르게 다시 수위가 올라가요. 그래서 또 화내잖아요. 그럼 또 그만두세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밸런스를 잘 맞춰요. 이랬다 저랬다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계시지요. 그러나 마음속 원하는 거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계속 사이좋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뿐이지요.